네, 80주년 광복절 긴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불장이 이곳에서도 왔네요. 이사님께 증시 관련한 걸 짚어보기 전에 이번 주에 또 이슈였던 비트코인 불장 또 이더리움까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은 정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정말 팔아야 되나? 다 강한 것 같아요. 모든 자산이 웬만하면 다 강한 것 같은 게, 그게 이유가 있는 게요. 전 세계가 일단 돈이 다 풀리고 있어요. 뭐 중국도 많이 풀리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풀리죠. 그러니까 이제 풀린 돈들이 주식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게 번지는데, 네. 근데 비트코인은 먼저 올랐었잖아요. 이제 현물 ETF도 나왔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제 법안 통과되면서 당연히 좋았는데, 사실 이더리움은 되게 안 갔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그러죠, 네. 보통. 알트코인은 완전히 왕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기관들이 이끄는 장이었어요. 사실 이번에 개인들보다는 기관 장세가 이어지면서 기관 쪽으로 돈도 들어오고 ETF 사고 막 이러고, 근데 똘똘한 마치 아파트 한 채 사는 것처럼 비트코인 사자. 이래서 강했는데,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여기 이더리움이 네. 그냥 정말 미친 듯이 막 갑자기 맞아요. 올라가는 건 좀 그게 컸던 것 같아요. 블랙록에서 ETF, 현물 ETF 나왔는데, 이제 그거 때문에 아마 이 비트코인과 비슷하죠. 기관 자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게 좀 컸던 것 같고, 또 최근에 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거래 수수료 좀 낮춰주고, 뭐 데이터 처리량도 올리다 보니까 뭐 거래 편의성도 좀 올라가고, 이제 그런 좀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 근데 저는 가장 큰 핵심은 결국 돈이라고 봐요. 돈이 결국 이제 알트코인 대장하면 그냥 이더리움으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미 갔고, 이제 눈을 돌리다 보니 여기도 보이네. 그래서 근데 하필 또 이때 이제 기관 자금까지 또 같이 여력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다가 호재까지 겹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한번 오르면요 또 탄력 받습니다. 이제 긴가민가 하던 분들이 이제 또 뒤늦게 또 들어와요. 지금 딱 그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이더리움에 제가 뭐 가치는 모르니까 이게 얼마 갈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이더리움도 이렇게 한번 탄력을 받으면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게 탄력을 받게 되면. 그리고 미국은 어느 때보다 지금 트럼프 들어와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뭐 변동은 있겠죠. 중간중간 변동이 있겠지만 지금 나스닥의 강세, 또 특히 이제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시간에 블릿이라는 이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하나가 상장했는데 상장 첫날 거의 100% 올라버렸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그만큼 시장은 좀 위험을 선호한다. 그게 뭐 암호화폐든 뭐든 간에 리스크 테이킹을 할 시기에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의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그래서 암호화폐, 저는 뭐 이게 투자냐 뭐냐 이걸 떠나서 이게 쉽게 꺾일 현상은 아닌 것 같다. 게다가 지금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이니까, 물론 그거를 선반영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방향이 중요한데, 뭐 방향성으로 보면 금리 이번에 한 번 낮추고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여전히 뭐 위험 자산에 대한 좀 걱정은 돼요. 이게 다 비싸긴 하거든요. 싸진 않은데 고점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유동성이 너무 좋아서 방향은 계속 이렇게 위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저희의 본류로 돌아와서 증시 흐름 짚어보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답답했어요. 조금 답답했지만 이제 미국은 사상 최고치, 뭐 여전히 좋았고, 그다음 특히 중국 증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올라갔던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가 확실히 이번 주에 물가 발표하면서 커져버렸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선 반도체나 바이오, 2차 전지가 좀 분위기가 좋았고요. 주도주였던 방산과 화장품 같은 섹터는 실적이 잘 나왔지만 좀 많이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좀 흔들렸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가장 좋았던 뉴스 중에는 마이크론, 삼성의 경쟁사죠. 여기가 가이던스 앞으로 실적 전망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면서 상당히 국내 증시에도, 그래도 이제 국내 증시가 답답은 했어도 이렇게 하방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장,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좀 한국 시장은 조금 답답했던 그런 좀 한 주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왜 사상 최고치?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또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짚어보죠. 일단 소비자 물가가 일반적인 이제 소비자 물가가 2.7 나왔는데 예상이 2.8이니까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근데 근원 물가 있죠. 유가와 음식료 가격 뺀 거.
요거는 3.1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이 3.0이니까 높게 나왔죠. 네. 혼재돼 있어요, 이게 데이터가. 근데 하나는 예상보다 낮고 네. 하나는 높고. 근데 사실 근원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건 관세를 올렸으니까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항목들은 물가가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 항목들이 오르질 않은 거예요. 뭐가 제일 많이 올랐냐면 사실 항공료는 관세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항공료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항공주들이 좀 급등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관세 영향을 받는 항목은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환호를 한 거예요. 네. 관세 영향이 별로 없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거고, 또 주거비가 여전히 좀 높긴 하지만 계속 이제 안정감을 찾고 있어요. 주거비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안정감 있게 그 횡보를 좀 하면서 이 물가를 자극시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물가 올렸던 항목들은 대부분 이제 관세랑 좀 무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증시에 영향을 좀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데이터가 좀 나왔어요. 이런 데이터면 금리 인하 해도 되겠다. 네. 그래서 이거 발표 나오자마자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6에서 네네. 94로 그냥 위로 이제 치솟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 정도면 금리 인하 해도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좀 평가를 내리면서 시장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거 발표하고 이제 그날 미국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베센트 재무장관은 9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해야 한다? 자, 이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갑자기 뭐 이 비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0.25잖아요. 보통 25bp를 하는데 50bp 인하하자는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죠.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물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인터뷰 내용이니까 연준하고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관계자의 생각이죠. 네. 근데 9월 50bp 인하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최소 150bp, 그러니까 1.5% 더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4.5잖아요. 1.5를 낮추면 3% 초반까지 낮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한테 이제 메시지를 준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낮춰야 된다. 그리고 베센트는 진작에 좀 낮췄어야 된다. 6월, 7월에도 금리를 인하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늦었다. 근데 이제부터 속도를 좀 높이자. 왜냐하면 늦게 했으니까 한 번에 좀 크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B컷 하자. 이렇게 좀 나왔던 거고, 그리고 현재 연준 기준금리가 4.5인데 이거 너무 경제를 위축시킨다. 이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서 갑자기 또 시장이 또 한번 흥분을 했죠. B컷 하는 건가 진짜? 0.5% 한 번에 이제 인하하는 건가? 사실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파웰 의장은 지금 동결하고 싶어 하는 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0.25 낮추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0.5% 낮추는 건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베센트 장관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표들 보니까 생각보다 물가도 안 높고, 근데 고용은 꺾여버렸잖아요. 이대로 가면 고용 안 좋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재무장관의 그 의견에 좀 시장은 일단 좀 반응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 예. 가능성은 저도 없다고 봅니다. 0.25 할 걸로 저는 봐요. 근데 시장은 그걸 이제 워낙 지금 요새 장이 좋은 것만 반영하다 보니까 이걸 좀 기대는 일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부 기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애플이 거의 뭐 최고의 한 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저희 저번에 뵀을 때만 해도 애플 좀 안 간다 이랬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급변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갑자기 애플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난 한 주간 1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오른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가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팀쿡 CEO가 백악관에서 $1,000억 투자 발표를 했고, 그 발표함으로 인해서 관세 아이폰 면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세 리스크가 일단 해소가 됐어요. 두 번째가 AI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조만간 애플이 뭐 AI M&A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나오는데, 실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AI 플레이엄을 증명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AI 검색 엔진 스타트업 있죠. 퍼플렉시티를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두 번째가 구글의 제미나이 AI를 아이폰에 완전히 넣어버려라. 예, 그래서 이걸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도 하나 얘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거죠. 이 요즘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CEO, AI 인재를 그냥 다 영입하고 있어요. 애플도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애플이라고 이런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뭐 이 중에 하나는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애플이 좀 AI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중에 하나 정도는 해서 뭔가 준비하고 M&A라도 있겠죠. 하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 팀쿡 CEO도 저번에 실적 발표할 때 우리 잘하고 있다, 하고 있다. 맞아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결국 관세 부과가 면제될 것 같다. 이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어쨌든 지금 애플은 정말 좀 뒤늦었지만 뒤늦게 힘을 내면서 좋은 분위기고 그래서 요즘에 그냥 매일 조금씩이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다음 달에 또 애플 아이폰 나오거든요. 네. 신제품 기대감까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제품 기대감까지 알겠습니다. 자, 애플 얘기해본 김에 엔비디아와 AMD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칩인 루빈을 재설계할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AMD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 AMD 경쟁력이 엔비디아를 앞섰다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뭐 얘기가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이제 푸본이라는 그 리서치 회사가 있나 봐요. 거기서 뭘 썼냐면 네. 엔비디아가 이제 재설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루비 테이프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설계를 끝내고 제조하는 거예요. 제조 공장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그 단계인데 테이프 아웃 하기 전에 네. 다시 설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AMD의 그 신제품이 MI45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나올 게 이제 엔비디아는 루빈이라는 건데 네. 둘이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MI450이 더 스펙이 좋다. 한마디로 사양이 좋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이제 AMD 경쟁력이 더 높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재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엔비디아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건 아닌데 일단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뭐 그럴 계획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설계까지는. 근데 일단 저도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그 메모리 대역폭이라고 그러죠. 이 속도인데 MI450이 이제 초당 18TB로 왔다 갔다 하는데 루빈이 13TB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성능은 앞서고 거기 들어가는 HBM 용량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용량은 둘이 똑같습니다. 288GB로 똑같은데 지금 만약에 이대로 나오면 성능 면에서는 MI450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설계 좀 더 다시 해서 보완하고 강화. 보완해야 되는 네.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결정할 문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MD 경쟁력이 확실히 올라온 거 맞아요. 누가 봐도 옛날에는 다 엔비디아 얘기만 했는데, 그래서 이거 나오고 AMD 주가 5% 급등해 버렸어요. 올랐어요. 이거 확실히 지금 시장에선 AMD도 지금 강력한 대항마로 인식하고 있고, 이건 삼성한테 되게 좋죠. 삼성은 AMD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한테 좀 유리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시장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루빈이 아니라 아예 루빈 울트라를 먼저 내보낼 수도 있다. 루빈 울트라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건 성능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HBM이 아까 제가 288이라 그랬잖아요. 기가바이트인데 이건 1TB, 그러니까 1000GB.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울트라. 이거를 먼저 내놓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모르죠. 이제 엔비디아의 전략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아니요, 거예요. 이제 지금 내년 루빈 울트라는 좀 1년 더. 근데 후에, 먼저 내놓을 근데 수도 내놓을 있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루빈이 만약에 경쟁력이 AMD보다 아니라고 떨어지면 느껴지면. 전략을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젠슨왕이 시원하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는 뭐 예정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엔비디아는 잘해왔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이제 AMD도 무시 못할 좀 경쟁 상대가 돼가고는 있다. 네. 요걸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엔비디아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네. AMD가 좀 근데 따라가야 AMD가 안 되니까. 됐어요. 어쨌든 그 전까지는 경쟁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드디어. 뭔가 경쟁마로. 근데 뭐 대항마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갈지는 아직은 뭐 그건 그건 내년 모르지만. 돼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도조라고 있잖아요. 이 AI 훈련용 슈퍼컴퓨터. 근데 이 팀 해체 관련 소식이 나왔고 테슬라가 뭐 자체 칩 이 제조 폭이 그러면 이것도 뭔가 이제 여파가 크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AMD, 삼성한테는 좋아요. 좋은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웰스파고가 이제 이거 직접 보고서 썼는데 이렇게 자체 칩 개발 포기하면 여기에 뭐 삼성을 쓴 건 아닌데요. 엔비디아와 AMD에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자체 칩을 안 쓰면 범용 칩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만들어진 엔비디아, AMD 거 써야 된다는 네. 얘기죠.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조 팀을 해체해요. 그러니까 AI 훈련용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그 팀인데 이거를 이제 포기한다는 거. 거기에 무슨 칩이 들어가냐면요. 네. TSMC가 만들어준 자체 칩이 있어요. 그 제조를 해준 D1 칩이 있어요.
요게 7나노 공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엔비디아나 AMD 아니면 그 이번에 삼성에 수주를 맡긴 칩 있죠. AI6 칩. 예, 요걸로 이제 집중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삼성한테 좋은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 칩이. 네. TSMC에서 일로 넘어가 버리니까. 네. 되게 좋을 수 있고. 그래서 테슬라에서 어쨌든 이제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애플에서 이런 칩 설계하다가 이제 온 사람이 피트 베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쨌든 지금 퇴사한다고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팀은 이제 해체한다. 앞으로 해체가 되고 결국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도 좋고 AMD도 좋지만 이걸 삼성이. 또 이제 차후에 만들 수 있는 AI6 칩 네. 삼성한테 기회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슬라도 거의 독점적으로 그 TSMC에 이런 걸 많이 제조를 맡겼거든요. 네. 이 구도가 좀 깨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삼성한테도 되게 좋은 그림들이 네. 어쨌든 좀 요즘에 갑자기 삼성한테 좋은 뉴스가 많네요. 네, 많아요. 좀 요즘에. 네, 그래서 주가도 좀 그래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테슬라가 아무튼 좀 이게 쉽지 않나 봐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 자체가 쉽지 않아서 결국 요 물량이 삼성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대가 앞서서 먼저 말씀을 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에 많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이사님 어쨌든 요즘에 많이 삼성이 좋다?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소설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팩트에 팩트가 기반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선반영은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게 또 이제 관건인데. 근데 이제 선반영이 안 된 건 아닌데 앞으로 보여줄 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제일 기대하고 예,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기대를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즐거운 얘기 하니까 좋은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해볼게요. 좀 호재 관련 소식일 것 같아서 마이크론이 이게 이제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가이던스 상향 조정 이게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국내 반도체에도 이것도 호재가 되겠죠. 네,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거든요. 갑자기 4분기 매출과 이익 전망치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렸던 이유를 보니까 D램 가격이 오르고 업황이 너무 좋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D램, 낸드, HBM 전반에 걸쳐 수요가 너무 좋고 AI 이런 수요가 폭발하면서 강력하다. 지금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HBM 올해 완판됐고 내년까지도 강력한 수요 지속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냥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좀 흥분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배경에는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메모리가 좀 부족한가 봐요. 메모리가. 예, 그래서 HBM 공급을 이제 늘려달라고 아마 어떤 요청을 좀 했던 것 같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근데 만드는 업체는 전 세계에 딱 3개밖에 없으니까 여전히 좀 공급이. 근데 약간 좀 삼성이 요즘에 HBM 이제 반격을 좀 시작을 하면서 내년에 삼성이 엔비디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자꾸 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좀 뺏기고 삼성이 들어가면 공급을 많이 늘릴 거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공급이 좀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게 좀 우려를 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마이크론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급 가행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은 거죠. 그리고 HBM4는 진짜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게 수율이 안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공급을 크게 증가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마이크론의 어떤 이제 이번에 그 가이던스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메모리가 정말 더 중요하고 메모리 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더 높고 공급 가행이 올 가능성 그렇게 또 높지 않고 가격은 그리고 계속 오를 것 같고 이건 3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모두 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호재의 연속이네요. 하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중국도 좋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관심 가져봐야겠죠? 중국도 좋은 게 중국의 뭐 경제가 좋다가 아니라 주식 시장이라는 건 유동성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요, 사람들이 주식 안 사면 안 갑니다. 예,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돈이 풀려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 조건이 있는데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 풀려야 되고 금리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래요.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은 아시겠지만 중국 개인들은요 대부분 저축해요. 정말 저축률이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새 중국이 예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나 봐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는 좀 만족을 그렇죠. 못 하는데 네. 근데 요새 주식시장이 좀 좋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식 매수하기 위한 대출 금액이 급증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돈 빼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또 투자하려고 대출까지 받고 예탁금이 막 예, 계속 맞아요. 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도 경기 부양하려고 돈 풀기 시작해. 작년 9월부터가 풀었어요. 근데 그게 중국 증시 차트랑요, 돈 푸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냥 거의 그대로 연동됩니다. 예. 왜냐면 펀더멘털이 약한 국가니까. 네. 그래서 지금 돈 푸는 속도가 요거라면요, 주가는 요 정도 오른 거예요. 따라가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고, 세 번째는 최근에 중국이 공급 과잉 심각했잖아요. 맞아요. 몇몇 그 네. 업종들 많한다고 공급 지금. 줄이자.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죠. 네. 공급을 줄이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기업들 수익성이 좋아져요. 그럼 이건 당연히 주식시장을 올리는 요인이죠. 기업들이 실적 좋아지니까. 중국은 지금 물가가 마이너스인데 공급을 줄여서 물가 오르면 이것도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시장이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뭐 유력한 애널리스트들이 했던 이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투자자들의 낙관론에 힘입어서 이번 시장 논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부분 그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돈의 힘이 이렇게 한번 붙잖아요. 한 번에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 꺾이냐면 갑자기 중국이 돈을 회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긴축하자. 금리 인상하자.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금리 인상은 못 하겠죠. 물가가 낮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지기 전까지는 이 풀린 유동성을 갑자기 막 걷어들이긴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중국 증시 정말 못 갔잖아요. 지난 몇 년간. 그쵸. 그래서 중국도 저는 주요한 어떤 이제 좋은 좀 모멘텀들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도 있습니다. 호재가 많. 그 중국의 공급 개혁 관련해서는 내일 좀 더 자세히 네. 또 여쭤볼 질문이 있고요. 그 전에 그러면 만약에 중국 증시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미국이다 그러면 S&P ETF를 산다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도 ETF가 많아요. 뭐 국내에 상장된 것도 있고, 그래서 중국 위주로 하는 ETF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편하긴 한데, 근데 중국 본토 주식 사긴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예, 뭐 조건도 좀 까다롭고, 그래서 홍콩 주식을 사야 돼요. 홍콩에 중국 본토 주식이 상장돼 있어요. 네. 이중은 CATL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알리바바 같은 거. 예, 그러면 홍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홍콩 같은 경우는 웬만한 증권사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증권사 그 MTS에서 미국 주식 사듯이 그냥 사시면 돼요. 네. 그렇게 시스템들이 다 잘 돼 있으니까. 근데 본토 주식은 안 되는 증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직접 한번 개별 기업 사고 싶으면 그냥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하시는 게 가장.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 예. 아니면 ETF를 산다면 뭐 항생이라든지 예, 뭐 맞습니다. 그런 거 보고 예, 이제 그런 게 사는 거. 낫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보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승한 업종 중에서 이 조금 더 갈 것 같아 이런 분야는 어디가 있어요? 일단 이제 이번 주도 2차 전지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4주째예요. 지금 제가 아마 4주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야, 계속 올랐는데 이제 다음 주는 좀 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간에. 4주째. 예, 한 달 진짜 좀 괜찮았습니다. 네. 분위기가. 근데 이제 계속 오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다른 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 다 이번 주에 이제 좀 좋았던 것 중에 좀 새롭게 좀 들어온 게 역시 그 반도체죠. 반도체 좀 괜찮았고, 그래서 반도체 그 장비 쪽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OLED가 좀 들어왔어요. OLED 업종이 이번 주에 좀 좋았는데, 네. 중국 좀 규제 이슈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이게 일회성은 아니라서 저는 괜찮아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연료전지도 좋았어요. 연료전지가 뭐냐면 수소 연료전지인데, 이게 미국의 블룸 에너지라는 회사가 연료전지를 만드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요. 그래서 올라갔거든요. 이제 국내에도 관련 기업들이 있어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툰주도 정말 조금 뭐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좋았던 게 네이버 웹툰이 그 이제 미국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디즈니랑 협력해서 그 거기 뭐 나오는 뭐 디즈니의 유명한 그런 이제 그 만화들 있죠. 그걸 웹툰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계약을 맺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웹툰에 또 그런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웹툰도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OLED, 반도체 장비, 웹툰, 연료전지 이런 섹터가 다음 주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번 보시죠. 2차 전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또 관심사예요. 5주째 이러면은 아이고 더 가면 뭐 좋죠. 좋겠는데, 그렇죠? 네. 저도요. 자, 여미사님께서 선정하신 이번 주에 보고서 토요일 순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소비 시리즈 파트 2 중국과 소비라는 이제 제목이고 근데 시적절하네요. 지금 요즘에 정말 뜨겁죠. 뭐 K-팝에 대한 인기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바운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그 방한 인바운드 시장이 뜨겁다. 이제 연간 2천만 명이 올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근데 약간 일본 반사 이익도 있는 게 일본이 좀 입국세나 숙박세를 도입을 확대하나 봐요. 이제 세금을 물리는 거죠. 너무 일본에 많이 가니까 일본 정부가 오히려 좀 약간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가 한국으로도 좀 오겠죠. 그걸 좀 기대하는 것 같고 그리고 9월부터는 이제 방한 중국인 단체 관광 이제 무비자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16년 대비해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갔던 비중을 보니까 16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비중만 말씀드릴게요. 방일 중국인이 153%. 2016년보다 훨씬 많이 간 거잖아요. 100% 이상이니까 방한 중국인은 6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한국에 많이 안 왔어요. 옛날보다. 뭐 한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은 것도 있었겠죠. 근데 그래서 더 많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면 당연히 뭐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국인 소비액 비중을 작년에 봤거든요. 쇼핑이 50%고 숙박이 21%래요. 근데 이 중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물론 쇼핑은 앞으로도 많이 하겠죠. 네. 많이 할 텐데 경험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뭐냐면 경험 서비스가 뭐냐면 이제 테마파크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아. 공연 관람, 뭐 박물관 가고, 네, 경험. 네, 이런 거 있죠. 아쿠아리움 가고, 네, 네. 네, 요런 게 지금 갑자기 많이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쇼핑은 당연히 기본인데. 여행은 경험이죠. 네, 근데 옛날에는 이제 한국 오면 대부분 여행은 그냥 쇼핑만 하고 가고. 근데 이런 경험 서비스가 왜 좋냐면요. 오면 오래 머물러요. 이거 하루에 할 수 그렇겠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겠죠. 보니까. 근데 쇼핑은 그냥 1박 2일 하고도 그냥 가버리거든요. 네, 딱 살 거 사고. 근데 경험 서비스가 붙으면 좀 약간 오랫동안 머무니까 돈을 더 많이 더 많이 쓰고. 쓰고 가요. 우리나라 내수에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방한 외국인 전체 소비가 한 30.4조 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게 무시 못할 돈인 게 우리나라 전체 소매 판매 8%나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단 많이 오면 내수는 좀 살아납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경험 서비스를 많이 하면 더 오래 머물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 트렌드가 바뀌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혜주를 좀 정리해 주셨는데 네. 일단 유통 쪽에서는 백화점하고 호텔 그래서 현대백화점하고 GSPNL GSPNL은 저기 그 삼성동의 파르나스 호텔 거기가 있고 화장품, 의류, 에스테틱 그 피부 미용 쪽은 이렇게 아모레 퍼시픽, APR, FNF, 파마 리서치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여기 꼽아주셨고 레저는 주로 카지노 그래서 파라다이스, GKL 그리고 우리나라 오면 이제 결제도 하잖아요. 근데 카카오 결제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인터넷 결제 쪽은 카카오 이렇게 네. 해서 수혜주도 좀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오랜만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얘기들로 시장은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좋았던 부분도 네, 있었던 것 장식된 같습니다. 것 같아서 그야말로 연휴에 좀 어울리는 그런 네.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 또 새로운 질문들 가지고 여미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릿 컨센.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컨센서스. JYP 2분기 영업이익이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정한 거 평균 낸 게 네. 420억이에요. 근데 스트릿 컨센은 뭐냐면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아니라 시장에서 도는 소문 있죠. 근데 그게 600억에서 700억까지 얘기가 돌았나 봐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실적 발표한 당일날 무슨 루머가 또 터졌냐면